안녕하세요. 반고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인 국어의 변화와 의사소통에서는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 즉 중세국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단원과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문법 요소가 등장하는 단원, 그리고 바람직한 국어 생활,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의 어제와 오늘, 중세국어를 배우는 단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단원을 통해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사이에서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양상으로 인해서 국어가 변화하고 있구나, 예전과 지금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격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부모님께 편지 쓰기 모둠 활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267쪽 생각 열기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금은 사용하는 단어들인데 모두 다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산, 산, 대문. 그렇죠? 우산은 고유어로는 슈룹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었고요. 산은 외라는 단어, 대문은 오래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자어로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단어의 사용, 말의 사용이랄지 형태의 표기랄지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통해서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사용되었던 초기의 모습을 살펴보고 의미의 변화도 살펴보고 할 겁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표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275쪽 핵심 정리의 표인데요. 중세국어의 특징을 의문과 표기와 어휘와 문법의 특징별로 나누어서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각각의 구분에 해당하는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의문의 특징은 6개의 특징, 표기의 특징은 4개, 그리고 어휘의 특징은 3개, 문법의 특징은 3개. 이미 면대면 수업을 한 학생들은 아마 다 학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원격 수업으로 듣는 학생들은 각각의 특징들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구분 기준에 따라 나뉘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이 적용된 교과서 내에 제시된 제시문에서의 예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시문은 268쪽 가에 등장하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과 나에 등장하는 소학언의 이 두 개의 제시 글입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2문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1459년 초기 중세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나오는 소학언에는 1587년 본으로요. 좀 중세 후기에 속하는 글이죠. 이 글도 3문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요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풀이에 살펴보면서 이 특징들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도 찾아볼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 안에서 찾아볼 때에는 빨간 밑줄 친 단어들 중심으로 먼저 찾아보길 바랍니다. 교과서의 본문과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의 표기이기 때문이지요. 자, 첫 번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 순경음 비읍 또는 비읍 순경음, 그리고 이 세모처럼 생긴 이 음은 반치음이라고 불렀죠. 이런 현대국어에서 쓰지 않는 자음이 존재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사례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밑줄 친 부분 중에 찾아보면 그렇죠. 수비에 있죠. 쉽게 익혀라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어 해석은요 교과서 268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고 시험 공부 대비해서 참고로 현대어 풀이로 이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익혀야 한다. 이런 점은 강조를 해두고 싶습니다. 수비 이 부분에 비읍순경음이 쓰였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 때 우리 현대어 해석에 맞춰서 한번 끊어서 읽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치음은 어디 존재하죠? 반치음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죠.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른 문서를 한번 살펴보면 교과서 269쪽에 반치음이 쓰이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줄에 마을 같은 단어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고전시가인 제망매가에서 가을이란 단어로 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선생님이 그 두 가지 가에 나오는 비읍 순경음과 우리가 배웠던 고전시가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사례들을 기재해 넣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한번 가볼까요? 된소리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합용병서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합용병서는 여기 주에 들어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표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옷 기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용병서 된 사례들이에요. 자,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 본문 중에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수매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따라미니라에도 나타나죠. 이 합용병서라고 하는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붙여 쓰는 것은 초성과 종성 모두 다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 수 이런 부분에 보면 다 나타나죠. 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초성에는 쓰지 않죠. 예, 합용병서는 종성에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와 같이 지금 선생님이 수라고 읽었죠. 이런 합용병서된 표기 부분은 된소리로 읽었어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따라민이라도 뜨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세국어 이전에는 이런 된소리가 발달하지 않았었는데 중세국어 이후로 이런 된소리들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 된소리들은 이런 합용병서 표기를 통해서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인 어두자음군이 존재한다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합용병서의 표기로 사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개 자음 이상을 말의 첫머리에 쓰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아까 봤던 똑같은 사례들이죠. 자, 이렇게 수매에서의 수, 그리고 따라민이라의 따 이런 부분이 합용병서된 부분, 초성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두자음군에 해당한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각자병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각자병서는 쌍디귿, 쌍기역 이렇게 같은 자음 두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표현들은 각자병서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두자음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두자음군에 나오는 이런 소리들은 개별적인 소리들이 합쳐서 초성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고 그리고 각자병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음 두 글자인데 이런 소리들은 이미 새로운 소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죠. 얘네들은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다른 별개의 자음들이 어두자음군에 배치되는 어두자음으로 배치되는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네.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표기는 합용병서로 쓰여져 있지만 이들로 소리내는 방식은 된소리,
표기되고 중세국어부터 된소리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합용병소로 쓰여져 있는 말의 첫 부분 즉 초성에 오는 단어의 첫 머리에 오는 한 개 이상의 자음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이런 소리들이 존재했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음 아래아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다음 페이지에 모음들을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두 번째 줄을 한번 보면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유, 왜입니다. 현대국어에선 단모음은 있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의 단모음은 여기 지금 아, 어, 오, 우, 으, 이 이거 다음에 아래아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얘는 아니고요. 아래아까지 포함해서 7개의 모음 그것이 중세국어의 단모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첨가해서 PDF 자료를 자료실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중세국어에서는 이 뒤에 4개는 빠지는데 이 4개의 모음은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이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특징 이 아래아라고 하는 그 전에 이 모음의 아래아라고 하는 좀 독특한 의문은 19세기가 되면은 사라지죠. 형태가 변하죠. 아나 으 모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차 사라져서 지금은 쓰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을 볼까요?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다. 아까 화면에서 봤을 때 모음 조화와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했었죠. 바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입니다. 면대면으로 수업할 때 선생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양성모음은 밝고 산뜻한 어감, 느낌입니다. 말의 느낌. 그래서 아와 오를 기본으로 해서 한 회씩 덕은 야요 그리고 둘을 합친 와 여기에 아래아까지 붙으면 이들이 양성모음이 되고요. 그리고 음성모음은 어, 우를 기본자로 해서 한 회씩 합친 여와 유 그리고 둘을 합친 워 그리고 으까지 합치면은 음성모음이 됩니다. 이 음성모음은 어둡고 좀 무겁고 큰 어감, 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의 느낌이죠. 이런 양성모음들끼리, 음성모음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함께 쓰고자 하는 규칙을 모음조화라고 해요. 이 모음조화가 지켜지고 있는 부분 살펴보면 모음을 같이 살펴보면 아래아는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자라든지 위하야 이런 부분에 다 나오잖아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그 모음조화 같은 부분은 이런 뜨들 앞에 모음은 뒤에 조사도 모음으로 오죠. 하지만 이 여들, 짜랄과 같이 아 모음이 아래아 모음이 올 때는 여기에 조사인 를도 랄의 형태로 아래아의 모음이 오는 같은 양성 모음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특징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조가 존재했다. 성조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 충남대 교수님의 훈민정음 소리로 내는 것으로 한번 살펴봤었어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라고 하는 것은 대신에 성조에 대한 설명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 나 같이 아무것도 앞에 점이 찍히지 않은 것은 평성, 낮은 소리라고 했죠. 그리고 랏 같은 경우는 거성, 높은 소리. 그리고 점이 2개 찍힌 상성,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존재했었다. 그래서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점을 안 찍고 하나 찍고 2개 찍는 방식으로 3개의 유형으로 성조가 존재했었다. 마치 중국어의 사성 체계처럼 우리도 초기에는 성조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6개의 의문의 특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표기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표기상의 특징은 4개 정도 되고요.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의문상의 특징에서 얘기했던 성조, 이 성조를 실제 문자로 표기할 때는 방점이라는 걸 찍었어요. 아까 설명했었던 그 앞에 점을 찍지 않는다와 1개와 2개, 이것 때문에 글자를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요. 혼란스럽죠. 하지만 이 방점을 통해서 성조를 파악할 수 있게끔 표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 표기 특징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펴보기에도 굉장히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죠.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의 국어의 모습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된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번째 특징은 끊어적기와 이어적기인데요. 끊어적기는 분철, 이어적기는 연철이라고 하고, 끊어적기는 형태대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태대로 적는 것. 이어적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에 해당하죠.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끊어적기와 이어적기. 일단 이어적기 먼저 살펴보면 빨간 밑줄 친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노미와 같은 부분. 원래는 미음 받침이 앞 글자에 와야 되는데 음가 없는 이응에 미음이 올라가 붙은 거죠. 그래서 노미라고 표기도 하게 됩니다. 읽을 때처럼 그대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뭐 따라민이라도 마찬가지죠. 미음이 앞으로 받침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어적기를 하기 때문에 인이라에 붙어버리는 거죠. 소학원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끊어적기가 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모두 다 형태대로 바르게 적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에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가의 제시문보다는 나의 제시문이 형태대로 쓰는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 이것은 초기 중세보다 후기 중세에서 뜻을 구별하기 좋도록, 유용하도록, 의미 전달이 잘 되도록 형태대로 쓰는 끊어적기가 많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변화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표기상 특징인데요. 주로 팔종성법에 따라서 받침을 적었다. 8개의 종성, 받침 쓰기 방법에 따라서 표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팔종성법은 우리가 1학기 때 의문의 규칙에서 배웠던 음졸의 끝소리 규칙, 그것은 소리 낼 때의 규칙인데 그 소리 규칙에서 배웠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 시옷이 하나 더 붙은 8개의 종성으로 표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다 교과서에 269쪽에서 270쪽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현대국어하고는 달리 이제 시옷과 디귿을 구별해서 발음했기 때문에 표기에서도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옷이 팔종성법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표기에 가에만 해당하는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받침이 들어가지 않은 글자에 의문에 음가 없는 이응이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선생님이 면대면 수업에서 얘기했듯이 동국정운식 표기 방법입니다. 이 동국정운식 표기 방법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기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째 어휘상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한자 차용어로 대체된 고유어가 많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열기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원래는 고유어였던 것이 전부 다 한자 차용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교과서에서는 어떤 단어들을 사례로 들고 있죠? 네, 가람, 강, 온, 백, 뇌, 산 이런
한자어로 바뀐 단어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학습지에 모범답안으로 표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휘상의 특징을 한번 보면 현대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변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제시문들을 먼저 살펴봤다면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읽어가면서 살펴봤다면.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 건데 미리 이제 면대면으로 배웠던 학생들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죠? 가 제시글에서는 바로 맞습니다.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어여삐, 네 맞습니다. 가엾다, 불쌍하다라는 의미에서 예쁘다라는 의미로 변화했죠. 수학 언어에서도 하나 더 살펴보면 얼굴입니다. 얼굴, 형체를 나타내는 뜻에서 안면을 나타내는 뜻으로 의미가 축소된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어휘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끝소리가 히읗인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불리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 것이 실제 글에서는 생략되어서 히읗 소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기에서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여기 나란 말에서의 나랏,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읗 소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히읗 받침이 살아있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시옷, 이 시옷은 문법적 특징에서 한 번 더 나올 건데요. 관형격 조사,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 시옷에 밀려서 히읗은 표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말씀이라고 할 때 히읗 종성 체언인 나라라고 하는 명사가 히읗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표기하면서.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사례는 소학원에서 찾아볼 건데요. 자, 여기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머리라는 단어도 명사죠. 체언이죠. 그런데 이 체언에는 히읗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털이라고 하는 자음이 와서 털을 만나서 이제 히읗이 생략이 된 거죠. 만약에 이런 히읗 종성 체언들이 조사로 만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나게 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살이라는 단어도 히읗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 조사인 안을 만나면서 히읗이 이응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표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과나 도 같은 예사 소리하고 만날 때도요. 히읗 종성 체언이 앞에 오게 되면은 과, 뭐 토 이렇게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히읗 종성 체언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음을 만났을 때 생략되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단어인지 원래 히읗 종성 체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주격조사 이만 사용했었어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이와 가를 둘 다 사용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만 존재했었다. 그리고 이는 세 가지 형태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 그대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모음, 반모음만 쓰는 경우, 아니면 생략하는 경우. 이 부분을 사례에서 찾아볼까요? 자, 면대면 수업했을 때 다 찾아봤었던 내용들인데 바로 할바, 홀빼, 여기 나와 있는 할 바가 있어도 라고 할 때 반모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밑줄 친 부분이 아니더라도 나란 말씀이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라는 주격조사가 앞에 연철 표기하고 겹쳐져서 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소학원에서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공자가 증자에게 닐러 가라사대 할 때 공자
아래 아만 써야 되는데 이 이모음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에 해당하겠죠. 공자가 증자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성분을 보게 되면 이게 주격조사인지 그 주격조사가 이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냥 이모음 형태로 반모음 이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생략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법적 특징은 관형격 조사인데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를 의를 쓰고 있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아이와 의 두 가지를 썼었고 이 이외에도 시옷을 쓰는 경우도 존재했었다고 하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 방식인데요. 이 관형격 조사가 쓰였다는 사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사례에서 많이 살펴봤던 나란 말싸미의 나라의 말씀이 부분의 관형격 조사 시읒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고 소학원에서는 그 사례가 나타나지 않죠. 대신에 동동이라는 고전시가 안에서 정월의 날인물 또는 등불 같은 표현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명사형 어미를 보고 학습활동으로 넘어갈 텐데요. 명사형 어미는 현대 국어에서 먹다의 명사형인 음이나 미음이 붙게 되죠. 가다를 감으로 표현할 때, 명사형으로 표현할 때, 그때는 현대 국어는 음이나 미음을 쓰지만 중세국어에서는 um이나 om을 사용했다. 이것은 모음조화 규칙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형태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런 형태이기도 해요. 자, 이것이 붙어있는 단어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현되어 있어요. 연철표기이기 때문에 찾기 쉽지 않겠지만 빨간 밑줄 안에서 찾아보면 씀이라는 표현, 쓰다, 날로 쓰다의 씀, 지금으로 말하면 씀이지만 그때 표현으로는 씀이었겠죠. 씀에 여기에 명사형이 들어있다. 명사형 어미가 들어있다. 씀. 그리고 소학원에서는 홈, 상해 오지 아니 홈, 또 부모를 현덕해 홈, 바로 옴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쓰인 형태가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모든 구분되어 있는 음운, 표기, 어휘, 문법상으로 존재하는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것들 말고도 다양한 특징들이 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과서 중심으로 이런 각각의 중세국어의 특징들을 분야별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한번 이런 특징들이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예시들을 살펴보면서 현대 해석을 한번 해보고 학습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끊어가면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학습지에 띄어쓰기라든지 어디에서 구절이 좀 맞춰지는지 표기해 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담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만드니라고 해도 되겠죠? 사람마다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렇게 현대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세종호재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가치 있는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창제정신 4가지에 따라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실제 어느 구절에 해당하는지도 연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다음 나의 소화권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대어 해석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를 말씀하시되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헐게 해서 상하게 하여 오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롯하며 효도의 시작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널리 퍼지게 해서 부모를 드러나게 현덕해 드러나게 하는 함이 효도의 마침 끝이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소화권해에서도 마찬가지로 효의 시작과 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느 구절에 의미 있게 담겨 있는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활동으로 한번 넘어가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학습활동 이해활동 1번은 실제 새로 쓰기 원문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곳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지를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새로 쓰기 되어 있는 맨 위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마다의 앞에 있는 이 점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그쵸? 이것은 방점이죠. 방점이고 이것은 성조를 나타냅니다. 방점은 표기 방식이고 성조는 의문의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죠. 그리고 수비,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들어있죠? 그렇죠. 순경은 비읍이 들어있는 기역번과 연결이 됩니다. 그 밑에 수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은 어두장군이 왔다는 표현이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자가 할 때 이 부분은 주격조사가 쓰여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겠고요. 살한 이 부분에는 히읗종성 체언이 들어있다는 것, 비읍번하고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자온 것이라 지금 연철 표기되어 있는 거 단박에 눈에 띄죠? 이어 적기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을번이 해당되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아래아 모음이 있었다라는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중세국어에서의 단모음 체계, 현대국어에서의 단모음 체계 살펴봤었는데요. 중세국어의 단모음 체계에서는 아래아가 존재했었죠. 그리고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에의 위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단모음 아래아가 현대국어로 가면서 사라졌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는 이중모음으로 취급됐던 에의 위외가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번 학습활동으로 넘어가죠. 아까 우리가 봤던 2번 학습활동은 의문상의 특징이었던 모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3번 학습활동은 어휘의 특징, 그 중에서도 의미 변화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어리는 중세국어에서 어리석은의 의미였다가 지금은 나이가 적은 의미로 변화했다고 했었죠. 어여삐는 가엾게 또는 불쌍하게 해서 현대국어에서는 예쁘게라는 의미로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어휘, 얼굴, 세 번째 어휘 한번 볼까요? 얼굴은 형체, 형상과 형체를 뜻하는 좀 의미가 폭넓은 범위에서 얼굴만 나타내는 안면의 의미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활동 4번에 나오는 용비어천가 2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들인데요. 용비어천가는 날개에 나와 있듯이 세종 27년에 간행된 악장, 건국의 위협을 또는 조선왕조의 창업을
담고 있는 굉장히 긴 건국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2장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도 아주 자주 인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 뜻을 한번 살펴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움직임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에 가나니. 표면적으로는 이런 뜻이지만 이면적인 의미를 보다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기초가 튼튼한 나라의 문화적 융성이 있겠고 유구하고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무궁하게 번영할 것이라는 그런 바람을 조선 건국의 바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바로 여름이란 단어입니다. 여름이란 단어는 열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의미 변화가 있었던 단어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라는 단어가 많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내용은 4-3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히읗 종성 체언이 여기서도 하나 보이네요. 네, 냇물 할 때 그 네에 조사 이가 붙었을 때 히읗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 네라는 단어도 히읗 종성 체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번 용비어천가 2장에서 팔종성법에 어긋나게 표기된 표현이 어디 있나요? 아까 읽으면서 한번 살펴봤나요? 네, 그렇죠. 곧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지읒 받침은 팔종성법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지읒 받침이 있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곧이 맞습니다. 어긋난 단어. 자, 두 번째, 이건 OX 퀴즈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중세국어에서 내희에서는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내가로 주격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는 히읗 종성 체험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바로 주격조사 이가 사용된 그런 단어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네요.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깊은은 끊어적기 표기인가요? 아니죠. 깊은은 이어적기 표기입니다. 소리나는 대로 썼죠. 그리고 깊은 이것이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적기 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적었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세 번째, 중세국어의 물은과 현대국어의 물은은 모두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그렇죠.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은이라는 조사가 왔고 우라는 모음을 썼기 때문에 음성 모음이죠. 뒤에 은이라는 모음을 썼다. 둘 다 음성 모음, 모음 조화를 잘 지켜서 규칙을 따른 표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번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추측해봐라. 이 단어는 용언이다. 그럼 용언이라고 했으면 동사나 형용사에 해당하겠죠. 중세국어에서도 어간이 아로 끝났기 때문에 어간이 아래 아로 끝나는 다른 단어와 형태와 의미가 둘 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네요. 형태와 의미가. 그런데 다른 단어의 어간에서 아래 아가 나중에 아로 바뀌면서 이 단어와 다른 단어의 형태가 같아지게 됐대요. 처음엔 구별됐었는데 형태 의미 둘 다 구별됐었는데 형태가 같아지게 됐다. 결국 이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많다에서 밀려 사라지고 다른 단어 형태만 국어로 이어지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단어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하나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니, 이 단어가 하나니고요. 다른 단어가 하다입니다. 하나니는 많다라는 의미고요. 아래아를 쓴 하다는 하나니는 하다, 행한다, 한다 라는 의미의 기본형 하다입니다. 이 말은 많다에 밀려 사라졌고 이 표기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지금 쓰고 있는 아 표기가 되어 있는 하다 하나만 남았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많이 등장하는 문제에서 많이 출제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학습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이제 적용 활동인데 이 부분은 수수께끼예요. 자, 맏형은 외우해서 붓티고, 둘째 형은 오락가락하고, 셋째 형은 헤어고저 하고, 넷째 형은 한데 못 오고저 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지금 그 물건의 명칭을 알아볼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수수께끼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맏형은 산 위에서 북치고, 날개를 보면서 한번 보세요. 274쪽에 날개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북을 친다고 했으니까 방추, 즉 몽둥이가 되겠죠. 방망이. 둘째 형은 오락가락 한다고 했죠. 오락가락 하는 거 뭐 있죠? 바늘과 실과 다리우리 중에 헷갈리는데 바로 정답은 다리우리, 인두입니다. 다리미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죠. 그 다음에 셋째 형은 해하고자 한다. 해하려고 한다. 누군가를 해치고자 한다. 그러면 해칠 수 있는 도구, 뭐 물론 다 될 수 있겠지만 가위가 되겠죠. 가세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형은 한 대 못 오고자 한다.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바늘과 실이 되겠습니다. 옛말로 재미있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수수께끼 문제로 마지막 학습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의문, 표기, 어휘, 문법상의 각각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본문에서 이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예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원격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께 편지 쓰기. 자, 뒤에 소개 한번 할게요. 네, 부모님 전상서 쓰기 활동을 해볼 것입니다. 사례로 이런 선행 자료도 참고해 보고요. 자, 원격 수업 끝나고 나서 우리 즐겁게 모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학습했던 핵심 정리 내용, 현대국어의 중세국어의 특징,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변화하는 양상들, 그런 것들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 열심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인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문법 요소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두 차시로 나누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